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청나라 말의 최악의 악녀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명의 황제를 거치며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던 여자였는데요.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청나라 말기 그녀는 정부관리의 딸로 태어나 유복한 삶을 살다가 가문이 쫄딱 망하며 17세에 궁녀로 입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망하기 전에 서태후에게는 영록이라는 애인도 있었지만 가문이 몰락한 이후로는 사치스럽고 권력욕이 강했던 그녀는 지독한 가난이 너무나도 싫어 스스로 입궁하게 된 것이죠. 궁녀로서의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꾀꼬리 같은 노랫소리에 이끌린 한풍제의 눈에 띄게 되어 의길이라는 직첩을 받으며 황제의 후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아버리며 신분이 갑자기 수직 상승해버렸죠. 그 후 1861년 한풍제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아들이 6세의 나이로 황제인 동치제로 즉위하자 한풍제의 황후였던 동태후와 같이 섭정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치제가 친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머니 서태후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려 했지만 한번 소나귀에 잡은 권력을 다시 놓고 싶지 않았던 서태후는 정치에서 동치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사에 의하면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관에게 밀명을 내려 환관들이 동치제를 매춘굴로 계속 데리고 와서 흥청망청 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정치의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동치제는 홍등가나 매춘굴을 찾아다니고 향락과 주색에 빠져버려 결국 매독에 걸려 1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택동의 주치의였던 리주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리주수이의 조상이 동치제를 모셨던 황실의 어애였는데 동치제가 매춘부들과 잠자리를 가지다 매독에 걸렸다고 서태후에게 보고하자 서태후는 격분하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치제의 사이는 천년도 때문이라고 기록되었죠. 그렇게 동치제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서태후는 쥐고 있던 권력을 놓치기 싫었기에 또다시 3살짜리 조카였던 아이를 양자로 삼아 황제로 올렸고 그녀는 계속해서 섭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광서제였죠. 그런데 한 가지 어이없는 점은 광서제의 아버지는 한풍제의 이국동생이던 순친왕 혁현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양자로 입적이 되어 황제인 광서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고 서태후의 끝을 모르는 권력욕과 아들을 빼앗겼다는 점에 치를 떨며 통곡했다고 하죠.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이화원에서 살 때도 그곳에 전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바로 자신과 통화하는 상대방이 혹시나 누워서 통화한다든지 건방진 자세로 통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릎은 꿇고 전화를 받고 있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단지 권력욕 때문에 이런 욕을 듣는 건 아닌데요. 서태후는 청나라 황실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인물로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청나라의 1년 예산의 30%나 되는 은 3천만냥을 사용해 아편전쟁 때 불타 소실된 이화원을 더 화려하게 재건했는데요. 당시 서부열강과 일본의 위협이 점점 격화되고 있던 시기에 청나라를 지키려면 이런 큰돈은 국방비로 사용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녀는 청나라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화원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 끼에 1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청나라 농민의 약 1년 치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먹지를 않았는데 이는 독살을 당할까봐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오리고기, 돼지고기 등 육식을 좋아했으며 진귀한 음식에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식탐 또한 너무나 강해서 서태후가 전용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날이면 16칸 중 4칸이 주방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서태후의 식사를 만드는 요리사만 100여 명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미용을 위해서 젖이 나오는 여자들을 날마다 자신의 처소로 불러 신선한 모유를 매일같이 마셨고 비추와 진주가 달려있는 화려한 옷이 3,000상자가 넘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죠. 또한 자신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스스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진주가루를 복용하기도 했으며 흐트러진 헤어스타일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가 심했기 때문에 머리를 손질할 때 엄청나게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궁녀들이 그녀의 머리를 빗겨줄 때 머리카락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목이 달아났기 때문에 궁녀들은 일부러 소매가 넓은 옷을 입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을 땐 소매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성깔은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의 앞에서 궁녀들이나 환관들이 기침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자신의 인분을 먹였을 정도로 성격 또한 개차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특히 비추와 진주에 대한 애착이 굉장했는데요. 비추로 만든 팔찌와 반지뿐만 아니라 머리 장식에도 비추와 진주를 사용했으며 손톱 끝에는 7cm가 넘는 비치 장식을 달기도 했고 식탁이나 식기들, 심지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도 비추로 만들게 했죠.
그녀의 비취사랑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 서양에서 온 특사가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바쳤는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선과 신발도 한번 신고 나면 버려버렸는데 그녀의 신발과 버선을 만드는 사람만 매년 3,000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비용 또한 1만냥 정도가 들었다고 하죠. 그녀의 남성 편력 또한 여느 권력자들 못지 않았는데요. 서태후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청나라 전역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은밀히 국내로 데려와 밤마다 남자들과 잠자리를 즐겼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남자들은 모조리 서태후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요. 이유는 서태후가 젊은 남자들과 밤마다 그 짓거리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이런 잔인한 성격에 엄청난 사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청나라의 개혁을 앞장서기도 했고 청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집권한 후 남편이던 한풍제와는 달리 서양 문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여러 외국인들을 등용해서 청나라의 경제나 여러가지 상황들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근대식 군대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장교들을 등용해 무기제조법과 병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죠. 또한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기술과 장비들의 발전도 이루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경제, 산업, 외교, 농업, 상업, 기술, 의학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 개혁이 단행되었고 전족금지, 과거제도 폐지, 아편 수입 중단과 같은 과거의 악습도 없앴죠. 거기다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보급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광서제 또한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 등과 함께 변법자강운동을 통해 근대적 개혁을 꿈꾸기도 했지만 광서제가 단행한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은 보수파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처음에는 광서제를 지지하던 서태후 역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광서제는 강력한 군벌이던 원세계를 끌어들여 서태후를 제거하고 보수파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원세계의 배신으로 변법자강운동은 좌절되었고 서태후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광서제를 유폐했고 변법파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이후 광서제는 10년 동안 계속 유폐되어 있었는데요. 서태후는 그동안 실질적인 황제 행세를 하며 권력의 정점에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서구 열강들에 의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 11월에 벌어진 반회세 운동단체인 의화단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열받은 8개국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 그녀는 서안으로 피난까지 가게 되었고 1901년 신축조약을 맺은 다음 해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1908년 11월 14일 10년간 유폐되어 있던 광서제는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했는데요. 서태후는 조카인 광서제의 죽음을 보고받고도 탐담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불과 3살밖에 안 된 푸이를 다음 황제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푸이였죠. 서태후는 광서제가 사망하기 전날에 이미 푸이를 궁으로 데려왔고 광서제가 죽을 걸 미리 알았다는 듯 푸이를 다음 황제로 세울 준비를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과식으로 인해 이질에 걸렸고 푸이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는 말을 한 뒤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908년 11월 15일에 7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죠. 서태후는 죽기 직전까지 나이 어린 황제를 옹립해 자신이 섭정을 계속 이어나갈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녀가 얼마나 권력욕이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점은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 같은 불행한 여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녀가 죽고 나서 4년 후인 1912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청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48년간 서태후가 청나라를 통치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된 것이 아주 큰 이유가 되었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을 황제로 옹립했고 권력 유지에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물은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린 것 또한 그녀가 여태껏 그토록 욕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의 역대 폭군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여태후, 측천무후 혹은 가남풍과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불리는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나라 말기 광서제가 서태후에 의해 강제로 황제로 옹립된 후 광서제는 허수아비 황제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는 아내도 서태후가 정해주는 여자를 맞이해야 했으며 아내의 감시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광서제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후궁인 진비 타타라시로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 후궁은 그저 황제의 후사를 잇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태후나 황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광서제의 눈길을 끈 진비의 매력은 바로 황실예절이나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톡톡 튀는 성격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그런 독특한 진비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1876년 2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피부도 하얗고 굉장한 미녀였다고 하죠. 거기다가 총명하고 똑똑한 데다가 성격도 밝으며 활발한 성격에 호기심도 강한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광저우는 5구 통상지구 중 하나로 항구를 통해 서국 문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도 했으니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도 많았고 그만큼 서국 문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러다 진비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으로 오게 되었고 3년 후 후궁 선발에 언니 금비와 함께 참여해 둘 다 광서제의 후궁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비의 어머니는 딸 둘이 모두 후궁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불안해하며 잠도 못 자다 신경쇠약에까지 걸렸다고 하는데요. 황궁 안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딸 둘을 모두 궁으로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진비를 후궁으로 뽑은 것은 서태후였는데 서태후도 처음에는 총명하고 똑부러지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죠. 그래서 언니 근비와 함께 이화원으로 불러 머물게 하기도 하고 진비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자신의 그림 선생을 그녀에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비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자극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진기였죠. 사진기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는 여러 전각들과 여러 사람들을 찍기도 했고 환관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어 사진을 찍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비가 찍은 사진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는데요. 일설에 따르면 진비가 어느 한 환관에게 시켜 사진관을 열도록 했는데 이 일을 알게 된 서태후는 사진관 문을 닫으면서 사진을 다 태워버렸고 사진관을 연 환관은 두들겨 맞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만큼 황궁은 진비에게도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여자들이 서로 온갖 암투와 모략을 일삼았고 황궁 내에서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잡한 법도와 항상 똑같은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유분방한 성격의 진비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후궁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궁중 예법들을 잘 지키지 않았고 그녀의 그러한 특이한 행동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진비에게는 최악의 적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광서제의 정실 부인인 융유황후였죠. 진비가 후궁으로 선발되기 1년 전인 1887년 광서제가 16세가 되었을 때 전국적인 간택령이 내려졌는데 서태후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광서제의 의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조카이던 융유황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택된 융유황후는 성격이 괴팍했고 고집도 굉장히 세기도 했으며 심지어 서태후의 명을 받아 광서제를 감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광서제는 그녀를 굉장히 싫어했죠. 광서제는 자신이 있던 곳에 융유황후가 들어오면 신경질을 내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느 날 문안 인사를 하러 광서제의 침전에 들어간 융유황후를 광서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나가보라고 하자 그녀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열받은 광서제는 그녀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버리기까지 했죠. 그 정도로 광서제는 서태후와 그녀의 조카인 융유황후를 극도로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서제는 진비를 만나게 되고 자신과는 다르게 밝고 활발한 성격에 톡톡 튀는 매력을 가졌으며 용모도 빼어나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광서제 앞에서도 화장은커녕 남장을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독특한 매력에 빠진 광서제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죠.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그녀가 자신의 답답한 심정까지 이해해주자 광서제도 그녀에게 의지하고 위로받기 시작했으며 진비는 광서제의 힘든 궁중 생활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진비는 광서제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개혁을 추진할 때도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에게 강한 황제가 되어야 한다며 힘을 북돋아 주기까지 했던 것이죠. 광서제는 그런 진비에게 천자인 내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며 큰소리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서제가 진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융유황후는 더욱 진비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가 워낙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궁중 생활을 싫어하던 진비가 융유황후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융유황후에 활활 타오르던 질투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죠. 그러자 융유황후의 질투는 분노로 바뀌어 자신의 고모인 서태후에게 달려가 진비의 뒷담화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진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서태후 역시 그녀의 특이한 성격과 태도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진비가 광서제에게 딱 붙어 자꾸 그를 부추기는 말까지 한다는 것을 안 서태후는 언젠가는 그녀를 쳐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부터 서태후와 융유황후는 더욱 심하게 진비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광서제가 특별히 진비의 신분으론 원래 탈 수 없었던 8인교 가마를 선물했는데 이것을 타고 다니는 걸 본 서태후가 분노하며 그 가마를 다 때려 부숴버리도록 명령했다고 하죠. 또한 1895년 서태후의 60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관례에 따라 비빈들을 모두 승급시키면서 진비도 원래 진빈에서 진비로 승급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승급 의식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도중 갑자기 서태후는 진비를 귀인으로 강등시켜버렸죠. 알고 보니 진비가 매관매직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서태후는 그녀를 불러와 자백을 할 때까지 구타를 가했고 얼마나 심하게 두들겨 팼는지 진비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이를 꽉 다문 채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절했다고 하죠. 서태후는 진비가 매관매직을 할 때 광서제도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문안인사를 올리러 왔을 때도 일부러 문안인사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광서제는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태후는 광서제에게 네가 진비를 단속하지 못하니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녀가 가법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고 조정에 관여하게 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고 하죠. 결국 광서제도 진비를 커버쳐주지는 못한 채 진비와 금비는 귀인으로 강등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비에게 더 큰 시련은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광서제는 더 이상 허수아비 황제 노릇을 그만두고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1898년 변법자강운동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진비 역시 광서제의 근대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으며 광서제에게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진행된 근대화로 인해 서태후와 청나라 보수파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스카이에게 감시를 맡겼지만 오히려 그가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후에게 모든 걸 일러바치면서 변법자강운동도 실패하고 광서제 역시 유폐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광서제와 함께 지내던 진비도 유폐되어 그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진비는 냉궁에 갇히게 되었는데 모든 문은 굳게 잠겨버렸고 그녀에게 주어진 식사도 하인들이나 먹을 만한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엔 아무도 없었기에 혼자 외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명절이나 보름날과 같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에는 서태후의 명령을 받은 태감 한 명이 와서 진비에게 온갖 욕과 훈계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럴 때마다 진비는 무릎을 꿇은 채 오랜 시간 온갖 욕설을 들었어야 했다고 하죠. 그러던 1900년 7월 의화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팔국연합군이 북경으로 쳐들어오자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급히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태후는 진비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녀는 유폐되어 있는 동안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과거의 생기발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 초췌한 몰골에 눈빛이 흔들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 그녀에게 서태후는 너는 너무 예뻐서 함께 탈출하다가 적들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진비는 서태후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무릎 꿇고 앉은 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하죠. 하지만 서태후는 급하게 피난을 떠났어야 했기 때문에 누가 전현을 죽여버려라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황관 최옥귀가 진비를 강제로 우물에 밀어 넣어버리면서 그렇게 진비는 24살의 나이로 서태후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한 태감의 회고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죠. 또한 이 이후로 진비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그녀가 이때 세상을 떠난 건 확실한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 청나라는 팔국연합군의 개박살이 나고 신축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은 끝이 났고 그렇게 광서제와 서태후도 다시 북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훗날 진비의 가족들이 우물에서 그녀의 시신을 건져 올릴 때도 광서제는 유폐당한 상태라서 진비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광서제의 시종 중 한 명이 그곳에 가서 진비가 생전에 썼던 낡은 휘장 하나를 숨겨와 광서제에게 갖다 줬는데 광서제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광서제는 사랑하는 진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진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자주 알아눕게 되었고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비록 매관매직이라는 나쁜 짓도 하긴 했지만 서태후에 의해 휘둘린 진비와 광서제 두 사람의 불행한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 꼭두각시 황제 노릇을 하던 광서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여인 진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정원사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국의 왕이나 황제의 생애는 참 볼품없고 불쌍한데요. 오늘은 푸이보다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황후 왈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왈룽의 집안은 굉장히 유복한 귀족 집안이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왈룽을 낳고 나서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미국인 교사이던 이자벨 잉그램을 그녀의 가정교사로 붙여 영어와 여러가지 신식 학문들을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왈룽은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능통하게 했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죠. 그러던 1912년 신해혁명으로 인해 청나라가 멸망해버렸지만 중화민국의 예우 덕분에 푸이는 청나라 소조정의 황제가 되어 계속해서 자금성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22년 잘 살고 있던 왈룽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17세가 된 푸이는 황후를 맞이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원슈와 왈룽이 후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때 푸이는 원슈를 선택했지만 단강왕기비가 워낙 강력하게 왈룽을 황후로 간택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왈룽이 황후가 된 것입니다.
푸이가 처음에 선택했던 원슈는 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었지만 푸이가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그녀는 후궁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1922년 11월 30일 왈룽은 이미 망해버린 청나라의 마지막 황후가 되었고 그렇게 왈룽의 비극적인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왈룽과 푸이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불행했죠. 금슬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가지지도 못했고 밖에서 자유롭게 살던 왈룽은 자금성에서의 온갖 의식과 예의를 갖추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후로서 밤늦게까지 온갖 공부를 했어야 했다고 하죠. 그나마 그녀가 숨을 돌릴 수 있던 취미로 사진 찍기, 추리소설 읽기, 피아노 치기, 영어회화, 자전거 타기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자금성 내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후가 된 지 고작 2년이 되었을 때 날벼락이 떨어지는데요. 바로 베이징을 장악한 펑위샹이 청황실 예우를 폐지하고 황제 푸이와 황후 왈룽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금성에서 내쫓아버린 핍공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까지 그나마 편하게 살고 있었던 푸이는 강제로 쫓겨나게 되자 이때부터 성격이 어둡고 우울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왈룽과 푸이는 순친왕부에 잠깐 살았지만 이 부부를 찾아온 일본이 둘이서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그들을 꼬셨고 그렇게 둘은 텐진의 일본 조계지로 떠나게 되었죠. 텐진에서 살면서 푸이는 더욱 성격이 어둡고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텐진으로 함께 왔던 원슈는 왈룽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푸이는 그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태감들까지 자신을 함부로 대하자 결국 푸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텐진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푸이는 최초로 후궁에게 이혼을 통보받은 최악의 굴욕을 맛본 황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푸이는 원슈가 떠난 것이 왈룽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왈룽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완전 구겨졌다고 생각해 그나마 좋지도 않았던 왈룽과의 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 국민당의 군벌들이 청나라 역대 황제들의 능묘를 도굴한 사건이 발생했고 분노한 푸이는 다시 청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때 또 일본은 푸이를 부추겨 만주국의 황제가 된다면 청나라 복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했고 푸이는 또다시 일본의 꼬임에 넘어가 1931년 만주국의 황제가 되었죠. 하지만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가에 불과했으며 푸이 역시 일본이 내세우는 꼭두각시일 뿐 아무런 실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왈룽도 황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왈룽이 황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하기 시작했는데 각종 행사나 의식 등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심지어 황제 즉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 군인들의 감시와 그런 일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남편에다가 먼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었고 감옥에 갇힌 듯한 폐쇄적인 생활과 황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결국 왈룽은 해선 안 될 것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편이었죠. 그리고 아편에 대한 의존은 계속 깊어져 얼마 안 가 그녀는 지독한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그녀는 난데없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는 바로 일본군 장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던 것입니다. 왈룽이 텐진을 떠나 다롄으로 오던 중에 그녀의 친오빠가 일본군에게 어떤 이권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여동생이자 황후였던 왈룽을 일본군 장교에게 팔아넘겨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푸이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황후의 칭호를 폐지하고 황궁 깊숙한 곳에 왈룽을 감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왈룽이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화로에 던져 죽여버렸죠.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왈룽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오빠의 도움으로 아이가 어느 시골의 평범한 집에 보내져 잘 자라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매달 아이의 양육비를 오빠에게 보내주었다고 하죠. 왈룽은 혈육에게조차 이용당하기만 했던 정말 비극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왈룽이 감금당한 이후 푸이는 후궁을 들이는데 그녀가 바로 세 번째 부인이던 타니링이죠. 푸이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푸이는 타니링을 총애했는데 그 덕분에 왈룽은 더욱 외로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만주국 말기의 왈룽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더욱 아편에 집착하게 되면서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을 거의 헐벗다시피 한 상태였으며 머리도 헝클어진 채 제대로 씻지도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두 눈을 정상적으로 뜰 수도 없는 정도가 되어 앞도 거의 잘 안 보이는 지경이었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심각한 정신착란을 겪고 있었는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자신의 부인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 푸이는 왈룽과 이혼하고 그녀를 폐위시킬 생각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왈룽의 후임으로 일본인 여자를 넣으려고 하자 푸이는 이혼과 폐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푸이는 일본으로 도망을 치려다가 소련군에 잡혀 포로가 되었고 왈룽은 사가 히로와 함께 도망치다 중국 공산군에게 잡히게 되죠. 하지만 귀신같은 외모에 아편에 중독되어 제대로 거동조차 못하는 왈룽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후 아편을 제공받지 못하자 그녀는 심각한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을 뒹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왈룽의 모습을 보기 위해 중국 공산군들은 일부러 찾아와 낄낄대며 마치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그녀를 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석방허가가 났지만 그녀를 데려갈 인수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여기저기 유치장과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연길의 감옥에서 39살의 나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격변의 시대의 청나라의 황후가 되어 남편과 친오빠에게 버림받고 일본인과 중국인들에게도 능욕당하며 결국 끔찍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왈룽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황후가 되지 않았다면 부유한 가정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텐데 좀 불쌍하긴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청나라 마지막 황후 왈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